10명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은성수 수출입은행장은 금융위원장으로 각각 내정됐습니다. 정부가 앞으로 국내로 들어오는 석탄재 폐기물의 방사능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수입 석탄재의 90% 이상이 일본산이어서 사실상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한 맞대응으로 풀이됩니다. 올 2분기 반도체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글로벌 D램 시장 점유율이 6분기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업황 둔화로 매출은 줄었지만 점유율은 3%포인트 높아져 2위권 기업들과 격차를 더 벌렸습니다.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인 60세가 넘었지만 노후를 위해서 65살까지 보험료를 내겠다는 임의 계속 가입자가 50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험료를 내는 기간을 늘려서 연금 수급액을 높이려는 취지입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브리핑 시시각각 시작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10곳의 장관급 인사를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신윤철 기자. 네, 신윤철입니다. 네, 우선 금융위원장과 공정거래위원장에는 누가 발탁이 됐습니까? 네, 우선 최근 사의를 표명한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임으로는 은성수 수출입은행장이 지명됐습니다. 전북 군산 출신으로 행정고시 27회로 1984년에 공직에 입문했는데요. 기획재정부 국제기구 과장, 국제금융정책관을 역임한 국제금융 전문가입니다. 2011년 국제금융국장을 맡아 한일, 한중 통화스와프 확대 체결을 이끌어내는 등 유럽 재정 위기 등에 안정적으로 대처했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2016년 한국투자공사 사장을 거쳐 2017년부터 수훈 행장을 맡고 있습니다. 또 그간 공석이었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에는 조성욱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가 발탁됐습니다. 첫 여성 공정위원장인 조성욱 교수는 미국 하버드대에서 박사학위를 딴 이후 지난 2005년 서울대 경영학과의 첫 여성 교수로 임명된 바 있는데요. 조 후보자는 그동안 학계에서 재벌개혁과 관련한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온 재벌 전문가로 불립니다. 김상조 전 공정거래위원장과 대학 1년 후배로 경제 문제에 대한 철학을 공유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 외에도 주목할 만한 인사가 또 누가 있을까요? 우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는 반도체와 인공지능 전문가인 최기영 서울대 교수가 낙점됐습니다. 또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도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됐는데요.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 등은 유임됐습니다. 한편 이 밖에 주미대사에는 이수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차관급인 국립외교원장에는 김준영 한동대 교수가,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인 정세현 전 한반도포럼 이사장이 임명됐습니다. SBS CNBC 신윤철입니다. 일본이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규제 한 달 만에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허가를 내줬습니다. 우리 정부도 보복 조치를 보류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상황 분석해보죠. 정윤영 기자. 네, 정윤영입니다. 네, 일본이 반도체 소재에 대해서 첫 허가를 내줬죠. 네, 반도체 핵심 소재 3가지가 개별 허가제로 바뀌면서 심사 기간이 90일 정도 걸릴 것이라 예상했는데 이보다 빨리 한 달여 만에 허가가 난 겁니다. 허가가 난 소재는 극자외선 포토레지스트 제품으로 삼성전자가 수입하는 제품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은 어제 엄정한 심사를 거쳐 안보와 관련된 우려가 없다는 것을 확인해 수출 허가를 부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이 허가를 내주자 우리 정부도 보복 조치를 잠시 유보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 방안을 논의했지만 구체적 변경 내용은 추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한일 경제 갈등이 잠시 소강 상태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하지만 일본이 경제보복 조치를 완전히 철회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안심할 수 없습니다. 일본이 추가 규제를 암시하며 우리를 압박하고 있어 28일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 시행일까지 확전 여부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는 15일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메시지와 21일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 24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 시행 등이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는 일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석탄재 폐기물의 방사능 검사를 강화한다고요?
네, 환경부는 어제 오염 우려가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수입 석탄재에 대해 통관 시 환경안전 관리 절차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일본 경제보복에 대한 대응 조치의 일환으로 이 같은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사실은 알려졌지만 공식 발표한 것은 처음입니다. 관세청과 환경부 지방환경청 등이 협업검사 체계를 운영하고 통관 때마다 방사선량을 측정할 계획입니다. 환경부가 검사를 강화하기로 한 건 국내에서 사용되는 일본산 석탄재가 그만큼 많기 때문인데요. 국내 수입 석탄재의 99% 이상이 일본산입니다. SBS CNBC 정윤영입니다. 네, 일본의 제재에 대해서 고동진 삼성전자 사장이 첫 위기감을 토로했습니다. 3, 4개월 동안 지속이 된다면 앞으로 스마트폰 생산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밝혔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서주영 기자. 네, 서주연입니다. 네, 고동진 사장이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뭐라고 언급을 했습니까? 네, 구 사장은 미중 무역 전쟁과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등 국제정세 불확실성 때문에 스마트폰 사업에서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했습니다. 미국 현지 시간 7일 갤럭시 노트 10 공개 행사 뒤 국내 기자들과 간담회를 가지면서 이같이 언급을 했는데요. 일단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와 관련해 3, 4개월 부품 물량을 확보가 했기 때문에 하반기 갤럭시 노트 10, 갤럭시 폴드 등의 출시에는 영향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3, 4개월 뒤 벌어질 일에 대해서 가능하기 어렵다며 장기화될 경우 영향이 없을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위기도 아니고 손에 꼽히는 위기다 이런 표현을 썼나 본데요. 네, 그렇습니다. 고동진 사장은 2015년 사장이 된 뒤에 손에 꼽히는 위기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사장이 되고 난 후 한 번도 임직원들에게 내년은 위기다라는 말을 써보지 않았는데 올해 말이 되면 해야 할 것 같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그래도 모바일 사업을 긍정적으로 전망은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하반기에 갤럭시 노트 10 출시로 상반기에 약했던 실적이 반등하리라는 기대를 내놨는데요. 갤럭시 노트 10 5G 모델은 갤럭시 S10 5G 모델보다 출시 국가가 늘어납니다. 갤럭시 S10 5G는 현재까지 국내에서 170만 대, 글로벌 시장에서는 220만 대가 판매됐습니다. SBS CNBC 서주연입니다. 스마트폰 카메라를 통해서 빛이 들어오면 이걸 디지털 신호로 바꿔주는 반도체를 이미지 센서라고 합니다. 이 분야의 세계 1위는 일본의 소니인데요. 중국의 대형 스마트폰 기업들이 일본의 소니를 놔두고 우리 삼성전자 제품을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오수영 기자. 네, 오수영입니다. 네, 오 기자. 이렇게 입장을 밝힌 중국 기업들 어디입니까? 네, 세계 4위 샤오미, 5위 오포가 삼성전자의 신형 이미지 센서를 탑재하겠다고 잇따라 밝혔습니다. 삼성이 지난 5월 발표한 6,400만 화소의 최신 CMOS 이미지 센서를 스마트폰에 탑재하겠다는 겁니다. 샤오미는 젊은 층을 겨냥한 주력 스마트폰인 레드미 모델에, 또 오포는 신흥국 시장에 출시하는 스마트폰에 탑재합니다. 샤오미는 이 사실을 밝히면서 삼성의 신형 이미지 센서는 기존 최고 수준 제품보다 해상도가 34% 정도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일본의 소니 입장에서는 긴장할 만한 소식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현재 이미지 센서 세계 시장 점유율은 소니가 50.1%, 삼성이 20.5%로 아직 격차가 크기는 합니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이미지 센서를 포함한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를 의욕적으로 육성하고 있고 또 중국 업체들이 채택에 나서면서 분위기가 변하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도 경계감을 직접 드러내고 있는데요.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삼성전자가 중국 스마트폰 대형 업체의 공급을 확대해서 소니의 아성을 무너뜨리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SBS CNBC 오수영입니다. 네, 삼성전자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삼성전자가 글로벌 D램 시장에서 6분기 만에 가장 높은 점유율을 기록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최나리 기자. 네, 최나리입니다. 네, 삼성이 반도체 시장에서 경쟁사들과의 격차를 더 벌렸다고요? 네, 삼성전자가 올 2분기 D램 시장 점유율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습니다. 올 2분기 D램 시장 점유율은 45.7%로 2017년 4분기 46%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네, 그런데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호황이 끝났는데 삼성은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까? 최근 슈퍼 호황이 끝나면서 메모리 반도체의 수요 감소와 가격 하락세가 두드러지면서 삼성전자도 전분기보다 매출이 2.7% 줄어드는 등 타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어려움 속에서도 점유율은 오히려 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어려운 시장 상황 속에서도 좋은 성과를 낸 배경이 있을까요? 업계에서는 삼성전자의 기술 초격차 덕분에 1위 지배력이 더 강화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삼성의 기술 초격차 전략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오늘 최대 용량을 지원하는 차세대 고용량 D램 모듈 등을 본격 양산했다고 밝혔습니다. SBS CNBC 최나리입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을 AA-로 유지했습니다. 피치는 북한 관련 지정학적 위험과 또 고령화 등 중기적인 구조적 도전에도 탄탄한 대외재정과 안정적인 거시경제 성과, 또 건전한 재정 운용으로 이를 상쇄한다면서 등급 전망도 안정적으로 유지했습니다. 피치는 이어 대외적 환경으로 인해 한국 경제 성장 모멘텀이 둔화됐지만 근원적인 성장은 견실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가 다음 주 월요일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분양 가격이 내려가는 등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거란 기대와 함께 반면에 오히려 집값이 더 오를 거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강산 기자. 네, 강산입니다. 네, 예상대로 다음 주 초쯤 나오는군요. 네, 더불어민주당과 국토부가 오는 12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번 당정협의회에서 분양가 상한제의 구체적인 내용과 시행 시기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기존에 깐깐했던 적용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과 함께 시행 시점을 관리처분인가 전인 재건축 아파트 단지에서 입주자 모집 공고 기준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또 분양가 인하에 따른 이른바 로또 아파트를 막기 위해 전매 제한 기간을 늘리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면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에 새 아파트가 나오면서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이 쉬워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최근 들어 크게 오르고 있는 서울 아파트 분양 가격을 어느 정도 낮추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 제동이 걸리면서 새 집이 줄어들다 보니 기존 새 아파트 값이 더 오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 때문에 서울 강남권 재건축 재개발 단지들마다 사유재산에 대한 지나친 침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국주택협회는 오늘 분양가 상한제 확대 시행으로 주택 공급이 급감해 시장 안정화를 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SBS CNBC 강산입니다. 국민연금을 받을 나이인 60세쯤이 되면 집안 사정에 따라 연금 받을 나이를 조금씩 조정할 수 있습니다. 연금 받을 나이를 뒤로 미뤄서 나중에 연금을 더 받을 수도 있고 반대로 연금액이 깎이는 걸 알면서도 최대 5년까지 미리 받을 수가 있는데요. 각각의 제도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광호 기자. 네, 이광호입니다. 네, 먼저 연금 받는 걸 늦추고 더 붓겠다라고 하는 분들은 얼마나 많은 편입니까? 네, 공식 명칭은 임의 계속 가입자라고 하는데요. 60세가 지나 국민연금을 부어야 하는 의무가 끝난 상황이지만 계속 보험료를 내면서 최대 65세까지 가입하겠다고 신청한 경우를 뜻합니다. 돈을 붓지 않고 단순히 수급만 연기하는 노령연금 연기제도와는 조금 다른 셈이죠. 보통은 최소 가입 기간이 10년을 채우지 못해서 계속해서 납부를 하는 경우가 많고 추가로 납부하면 그만큼 연금 수령액도 오릅니다. 5년 전인 2014년 말에는 이 가입자가 16만 8천 명에 그쳤는데 이듬해인 2015년 20만 명을 넘어섰고 지난해에는 47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4월 말 기준 48만 3천 명가량이 이 임의 계속 가입을 선택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반대로 연금을 미리 받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됩니까? 네,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연금을 미리 받아야겠다는 사람 역시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44만 명가량이던 이 조기 수급자는 지난해 말 58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올해 들어선 지난 4월 기준 59만 명을 넘어서 60만 명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노령연금을 받는 사람이 모두 합쳐 380만 명 정도 되니까 수급자의 15% 정도는 주머니 사정이 어려워서 손해를 감수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조기 노령연금은 1년에 6%씩 최대 30%까지 연금액이 줄어듭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이광호입니다.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가 한진그룹의 지주사인 한진칼에 소재기 청구서를 발송했습니다. 한진칼 이사들이 불필요한 단기 차입금을 조달하기로 결정해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인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한나 기자. 네, 이한나입니다. 네, KCGI가 한진칼에 발송한 소재기 청구서의 구체적인 내용 알려주시죠.
네, KCGI는 지난 8일 한진칼에 조원태, 석태구 이사와 한진칼 전현직 사회이사 3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요청하는 소재기 청구서를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이 1,600억 원에 달하는 단기 차입금 증액을 결정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건데요. KCGI는 한진칼이 기존에 공시했던 만기가 도래하는 차입금을 갚을 목적으로 이 신규 차입금을 사용할 계획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단기 차입금을 고율에 차입했고 이 중 1,000억 원이 넘는 액수는 차입한 지 2개월여 만에 중도 상환했다는 겁니다. 때문에 한진칼이 신규 차입금에 상당한 이자 비용을 부담해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그런데 KCGI가 지난번에는 조원태 회장 등의 만남을 제안하더니 이번에는 소송으로 돌아섰어요. 네, KCGI는 지난달 말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조현민 한진칼 전무의 회동을 요청했는데요. 한진칼은 이에 대해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KCGI는 회동 자리에서 대내외 악재 속 경영 전략, 한진그룹의 경영 발전 방안 등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신규 차입금 1,600억 원에 대한 이사회의 결정에 대해서도 새로운 경영진에게 입장을 듣고자 했지만 한진칼 경영진이 어떤 답변도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KCGI는 한진칼이 이번 소재기 청구서를 받은 이후 3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직접 법원에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CNBC 이한나입니다. 올 초 광화문 광장의 재구조화를 놓고 충돌했던 서울시와 행정안전부가 또다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행안부가 갑자기 반기를 들었다는 건데 어떤 사연이 있는 건지 취재기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김정현 기자. 네, 김정현입니다. 네, 서울시가 먼저 어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네, 서울시는 어제 긴급 브리핑을 통해 행안부가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 사업을 반대하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일정대로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발표는 행안부가 지난달 말 서울시에 해당 사업 일정을 늦춰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데 따른 건데요. 앞서 서울시는 지난 1월 1,040억 원의 예산을 들여 기존 광화문 광장을 세종문화회관 방향으로 넓히는 등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네, 행안부는 왜 서울시 사업에 제동을 걸은 겁니까? 네, 행안부는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다만 서울시가 시민사회나 언론과 소통하지 않고 사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해당 사업에 대해 이해시키는 과정이 먼저 필요하다는 건데요. 행안부는 서울시에 보낸 공문에서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 사업은 국민과 시민의 폭넓은 이해와 지지, 시민단체와 전문가의 참여 속에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그동안 시민위원회를 통해 지역 주민들과 80차례 넘는 소통을 해왔다고 반박했습니다. 사실 새 광화문 광장 사업을 둘러싼 서울시와 행안부의 갈등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앞서 지난 1월 서울시가 계획을 발표하자 행안부는 정부 서울청사의 토지와 건물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당시에는 서울시가 정부 서울청사가 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대체 토지나 시설을 마련해 주기로 하면서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SBS CNBC 김정혜입니다. 대형 시중은행인 우리은행이 투자자들을 상대로 금리 연계 파생 상품을 팔았는데 거액의 손실이 발생해서 이를 놓고 투자자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박규준 기자. 네, 박규준입니다. 박 기자, 우선 우리은행이 판매했다는 금리 연계 파생 상품, 이게 뭔지부터 설명을 해주시죠. 네, 내부에서 입수한 상품 설명서에 따르면요, 우리은행은 올 3월부터 독일 금리와 연동한 파생 결합증권, 이 DLS라는 상품을 팔았습니다. 이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를 기초 자산으로 한 파생 상품인데, 이 금리가 마이너스 0.2% 밑으로 떨어지면 원금 손실을 보는 상품입니다. 이 만기일에 이 마이너스 0.2% 기준점에서 0.1%포인트씩 금리가 떨어질수록 이 원금의 20%씩 추가로 손실을 보는 구조인데요. 마이너스 0.5%로 떨어지면 원금의 60% 손실, 마이너스 0.7%로 떨어지면 원금 전액을 잃게 되는 위험등급 6등급 중에서 1등급인 초고위험 상품입니다. 상품 설명서에 따르면 마이너스 0.2%를 손실의 기준선으로 설정했는데 이 과거 추세적으로 2000년 1월부터 올 3월까지 20여 년간 가장 저점으로 내려갔을 때가 마이너스 0.19%여서 그 밑으로는 떨어질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보고 판매를 한 상품입니다. 네, 다소 복잡한 내용이긴 한데 그래서 투자자들의 손실은 어느 정도입니까? 네, 우선 이 상품은 2인에서 49인 규모의 사모 형태로 판매가 됐습니다.
현재 독일 10년물 국제금리가 마이너스 0.5%라서 말씀드린 대로 원금의 60%가 손실을 보는 구간에 처해 있습니다. 이 원금을 보전하려면 독일 국제금리가 0.3%포인트 추가로 올라서 마이너스 0.2% 윗단으로 가야 합니다. 당장 다음 달 19일부터 줄줄이 만기가 돌아오는데요. 물론 이 기간 동안에 금리가 올라서 손실을 회복할 가능성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단시간 내에 그렇게 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는 게 은행 안팎의 설명입니다. 은행 내부에서 확보한 만기별 판매 금액 문서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독일 금리 연계 파생 상품을 올 3월부터 7월까지 총 1,254억 6,400만 원 원치를 팔았습니다. 6개월 만기로 당장 다음 달 만기 금액만 126억 3,800만 원이고요. 특히 10월과 11월에 846억 6천만 원 만기 금액이 대거 몰려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우리은행 경영진들은 이 상품을 판매한 PB들에게 이메일 등을 통해서 고객들에게 상황 설명을 잘하고 지금이라도 환매를 권해서 손실을 최소해라 이렇게 지시를 내린 상황입니다. SBS CNBC 박규준입니다. 다음 달 16일부터는 전자증권 제도가 시행됩니다. 제도 시행에 앞서 투자자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종이증권을 증권사에 예탁을 해야 하는 건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죠. 류정은 기자. 네, 류정은입니다. 류 기자, 다음 달부터는 그러니까 종이로 인쇄된 증권이 아니라 전산을 통해서 등록을 하는 건데 이 제도가 시행되면 실물증권은 효력이 상실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실물 종이증권의 투자자 매매나 양도 등 권리 행사가 제한되는데요. 그래서 투자자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실물증권을 이달 21일까지 증권사에 예탁해야 합니다. 증권사 지점을 방문해 본인 명의의 증권회사 계좌에 실물증권을 예탁하면 됩니다. 투자자가 증권회사를 통해 가지고 있는 증권의 경우 본인의 증권계좌를 통해 자동으로 전환됩니다. 다음 달 16일부터 전자등록이 신청된 상장증권과 비상장주권은 전자증권으로 일괄 전환됩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기한 내에 예탁을 하지 못했다,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투자자들은 26일부터 명의계에서 대행회사를 방문해 본인 명의 증권회사 계좌로 계좌 대체하면 되는데요. 예탁결제원, 국민은행, KB, 하나은행을 방문하면 됩니다. 기한 내에 예탁하지 못하더라도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식 소유자는 특별계좌에 명의자로 기재돼 명의계에서 대행회사를 방문해 자기 명의로 대체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전자증권제도 도입을 통해 증권 실물 발행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고 위조 변조나 탈세, 음성거래 등을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SBS CNBC 류정은입니다. 중국 인민은행이 또다시 위안화 환율을 올렸습니다. 인민은행은 오늘 오전 달러 대비 위안화 중간 환율을 전거래일보다 0.14% 오른 7.0136 위안으로 고시했습니다. 인민은행은 어제 11년 만에 처음으로 위안화 중간 환율을 달러당 7위안 위로 고시한 바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5조 3천억 원 규모의 중국산 목재 가구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현지 시간으로 어제 중국산 화장대 등에 대한 상계 관세 조사 결과 중국 업체들이 최대 229%의 비율로 국가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판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상무부는 오는 12월 17일 판정 확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증시 상황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 오르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1.3% 가까이 오르면서 1945포인트를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도 0.8% 오르면서 590포인트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600선 위로 올라올 수 있을지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 눈에 띄는 종목들 함께 살펴보시죠. 삼성전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세대 서버용 고성능 SSD와 고용량 D램 모듈 양산 소식에 더해서 글로벌 D램 점유율이 6분기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소식 호재로 작용했는데요. 오늘 1.5%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급등하고 있습니다. 최근 제약바이오주의 부진으로 연 저점까지 밀려났다가 오늘은 7.2% 올랐는데요. 26만 7,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카카오 역시 4%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2분기 호실적이 하반기에도 이어질 전망인데요. 올해는 매출이 3조 원 이상 돌파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3.94% 오르며 13만 2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다음으로 오늘 실시간 1위를 달성했던 한국콜마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원래 조회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비난하고 또 한국 여성을 비하하는 내용을 담은 영상을 상영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4.48% 내림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한국전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자 경영난에도 600억 원대 자금을 출연해서 한전 공대를 설립한다는 소식이 올라왔는데요. 오늘 0.39% 소폭 하락세를 보이며 25,3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